오늘 우리가 만들어 온 민주주의 정치의 현실이 보여주는 참담한 모습들, 그 정치 현장에 있는 인물들의 됨됨이가 우리 스스로를 참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혼돈과 또 내일의 모호함을 가늠하는 오래된 변수, 그래서 상수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분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학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북한학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깊게 연구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특별히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관계성 속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를 읽는 사람들 눈에는 저의 이런 제안이나 의견들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고 평화주의적이고 존재론자적인 그런 제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냉전 사고에 깊이 몰입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종북 좌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얼핏 하시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남과 북이 제3의 길을 찾아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내 발을 상대방의 신발에 신겨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성찰의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강의안을 요번 이 강의를 위해서만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고, 근데 그동안 써왔던 글들을 좀 모아서 조금 더 크게 발전시켜 보려고 시도하는 과정 속에 여전히 있는 미안의 원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만 소장하시고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반도에 인연을 맺고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 분단과 냉전의 역사의 망에 얽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50년 11월 9일에 태어났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고 또 전쟁 정치와 냉전 문화가 팽배해 있는 그런 땅에 제가 던져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가 부여한 분단과 냉전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분단과 냉전의 장애를 극복하고 평화를 이 땅에 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유아기를 용산 후암동에서 지냈는데 다행히도 그때 어렴풋이 남아있는 실루엣처럼 남아있는 두 가지 이미지가 바로 해방촌과 미군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용산 일대에는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와 대륙 침략의 총번산이었고 일본의 그 2개 사단 병력이 동원돼서 사단 대항 연습을 할 정도로 용산은 일제 그 강점기에 침략의 총봉산 역할을 했습니다. 군용지였고 군수 물자 기지 역할을 했고, 해방 이후 미 군정기가 일제와의 연속성 상에서 많은 부분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지리적으로 용산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 이점 때문에 미 군정기 역시 용산을 필두로 해서 주한미군기지가 자리를 잡았고, 최근에 평택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분단 냉전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주한미군의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식민 지배 세력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곳의 해방촌과 미군 캠프라는 분단과 한국 전쟁의 상징이 제 기억의 모판 속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해방촌은 분단과 한국 전쟁기에 북한에서 대거 이주한 기독교인들이 남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터를 잡고 그야말로 이 반공주의에 대한 생내적 경험을 가지고 반공주의를 기치로 내걸면서 이승만 정권과 협력하면서 개신교 주류 정치학을
형성해간 근원지 역할을 한 곳이 해방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해방촌과 미군 캠프는 사실 우리 역사 속에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가 지니고 있는 소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갈등 지역으로서의 지정학적 그 운명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을 중화세계에 포섭된 속국으로 인식하였던 중국, 그 다음에 이에 대항해서 조선을 대륙 침략의 발판이자 자신들의 침상으로 인식했던 일본의 패권 다툼이 저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특별히 일본 메이지 유신이 근대국가로 이행하면서 정한론이라든가 타라 입구론이라든가 대동아 공영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그 안에 아시아 침략의 계획들을 담아냈는데 거기에 한반도는 뺄 수 없는 그들의 발판이고 침상이었습니다. 2013년 8월 13일에 아베 신조가 그 동경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대신에 자신의 어떤 철학과 삶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사를 참배하는데, 요시다 쇼인은 메이지 유신을 이끈 지도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베 신조의 고향 선배이기도 했고, 또 정한론, 만주 정벌론, 대동아 공영론 등을 주창한 지금 야마구치현, 당시 조수번이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의 핵심 투쟁 지역이라고 했던 그 지역에서 이 요시다 쇼인은 이 서양으로부터 빼앗긴, 서양에게로부터 빼앗긴 국가의 부를 조선과 만주에서 보상받아야 된다고 설파합니다. 그리고 천황제, 또 왕정을 복구하면서 천황제의 체계를 세우고 이 만세 일개의 천황의 존재를 핵심으로 해서 일본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시아가 미국과 영국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일본 천황의 통치 아래 대동아 신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대동아 공영론이라든가 이제 탈아시아론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본 서기에 기록된 왜곡된 역사인 임나 1본부설의 주역인 진구황후가 꿈꿨던 세계, 또 임진왜란의 주역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꿨던 그 미안의 과제들,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일본의 상책이라고 설파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요시다 쇼인의 정략 속에 일본 제국이 일으킨 조선에서의 전쟁, 만주, 중국 침략전쟁, 인도 차이나 반도 태평양 전쟁의 구상들이 그 안에 담겨져, 그의 상상력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유수록이라고 하는 글을 남기는데요. 그 유수록에서 그는 얘기하기를 무력 준비를 서둘러 군함과 포대를 갖추고 즉시 홋카이도를 개척하여 제우를 봉건하여 캄차카와 오호츠크를 빼앗고 오키나와와 조선을 정벌하여 북으로는 만주를 점령하고 남으로는 타이완과 필리핀 루손 일대의 섬들을 노획하여 옛날의 영화를 되찾기 위한 진취적인 기세를 드러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요시다 쇼인이 걸었던 그 길, 예를 들면 지금 이 유수록이라고 하는 글을 요시다 쇼인이 서구 제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함을 타고 밀항을 해서 유학하는 그런 여정을 거쳤는데, 이 또 히로부미가 요시다 쇼인의 제자로서 그 역시 영국으로 동일한 유사한 그 행적을 갖고 영국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토 히로부미 역시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베 신조의 고조부 오시마 요시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19세기 말에 동학혁명 눈을 짓밟고 결국은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므로 해서 이 한반도 침략의 토대를 닦았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베 신조의 외조부인 기시 혹은 사토 노부스케는 이 태평양 전쟁의 주요 전범으로 활동했던 주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이지 유신을 얘기하면서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주로 그 서구의 어떤 그 언어 개념 용어들을 번역을
하는데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이 타라론자인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어처구니 없지만 외교 게임이 가능한 나라고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리석은 조선은 일본에 배워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벌해야 된다. 결국은 이들은 미개한 아시아의 대우에서 탈피해서 서양의 문명국들과 진퇴를 같이 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이 아시아 동방의 나쁜 친구들과는 사절을 하고 서구와 친구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을 한반도 개입의 빌미로 삼아서 결국 일본은 청나라와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중국의 승리함으로 해서 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 행세에 큰 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영일동맹을 맺는데 당대의 서구가 중국을 어떻게 분할 점령할 것인가를 힘써 서로 경쟁하고 논의하던 상황에서 러시아를 경계하던 영국과 동맹을 맺는 전략을 수행을 하고 서구로부터 한반도에서 일본의 패권을 점점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그 대륙에 대한 정보를 두고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 1896년에 로바노프와 야마카타 의정서가 작성이 되는데 거기 비밀 조항에 보면 39도선에서 한반도를 분할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킨 것도 러시아와 일본이 러시아는 39도선을 주장을 하고 일본은 38도선을 주장하고 하면서 이 한반도 분할 점령에 대한 논의를 가 불발을 하는 것도 한 요인이 되어서 결국은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일본은 이 러일 전쟁에 승리함으로 해서 일본 최초로 서구 열강을 이기고 한반도에서 패권을 경고하게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미국은 이 아시아 대륙을 향한 그 발판을 마련하는 신흥 제국으로서 필리핀의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1894년인가요? 몇 년에 하여튼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이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의 막후에서 종전을 협상하는 데 기여한 것이 미국의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여세를 몰아서 일본과 미국이 테프트 카츠라 조약을 통해서 미국의 필리핀 정복, 그다음에 일본의 한반도 정복을 서로 용인을 하게 되고 러일 전쟁 이후에 을사보하 보호조약이라는 그 늑약이 체결이 되고 드디어는 1910년에 한반도를 강점하게 되고 36년에 일제 강점기가 초래하게 된 겁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서구 열강들과의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동맹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서구 열강과 친구 관계를 맺고 또 러일 동맹도 맺죠. 맺어가면서 결국은 이 아시아의 친구들 한국과 중국을 징벌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그 침탈 전쟁이 결국은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오게 되고 분단과 한국 전쟁을 통해서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판문점 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난 70년 세월 동안 이 한반도를 지정학적으로 구속해온 냉전 체제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고 45년 8월 6일에 이 트루만의 명령을 따라서 원자포탄 그 리틀 보이가 히로시마에 투척이 되고 8월 9일에는 펜맨이 나가사키에 투하가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게 되고 태평양 전쟁도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소련은 러일 그 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참전을 미루다가 일본의 패전이 확실시된, 다시 말하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가사키에 투하되기 하루 전에 참전을 결정을 하고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됨으로 해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할 것을 선언한 포츠담 선언에 합류를 하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소련은 8월 9일에는 만주국가 사할린과 쿠릴 반도를 점령하고 11일에는 나진, 13일에는 청진을 점령하면서 빠른 속도로 남하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미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었고 미 국무부는 딘 러스크 보좌관과 찰스 본스틸 대령에게 한반도 분할 점령에 대한 임무를 맡겼고 이들은 당시 준비된 것이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벽에 걸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지도를 보면서 30분 만에 38도선을 분할선으로 결정을 하고 제안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반도의 분할선이 채택되게 됩니다. 38도선 분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일 사이에 한반도의 분할 점령 시에 이미 오래전에 논의된 바가 있었던 것이고 아마 이들도 그런 역사들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반도를 거의 절반으로 나누면서도 수도 서울을 미국의 통제하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때문에 38도선에 일단 분할 점령을 하고 결국은 그것을 따라서 한민족 중에 1,600만 명은 남쪽이 점령한 미국이 점령한 남쪽에 또 900만 명은 소련이 점령한 북쪽에 강제로 편입을 하게 되고 미소의 군정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역사의 그 이야기들을 살피면 일본은 이 과정의 막후에서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을 충동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패전국 일제의 마지막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배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놨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아갈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 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 아베 노부유키는 메가다 사령부의 신문을 받으면서 일본 식민지 정책은 한국인에게 유익했고 한국인은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립된 정부를 만들어줘도 당파 싸움으로 다시 붕괴할 것이다. 그러니 남북 공동 정부 수립을 적극 반대하고 분할 점령할 것을 제안을 했던 사람. 해방기 3년에 하나된 민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좌우 분열을 창조적으로 극복을 하지 못하고 민족 내부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은 1948년에 남과 북에 각각 다른 이데올로기 체제를 지닌 리퍼블릭 코리아와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코리아 이 두 서로 다른 국가가 정부가 창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만 해도 이것이 분단 점령된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다 믿었고 왜냐하면 신탁 통치가 뭐 5년 이상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38도 일대선에서는 계속해서 유혈 충돌들이 있었던 것인데 1950년 6월 25일 북한 군대가 38도선을 넘어서 남하하면서 한국전쟁이 촉발되었고 유엔의 결의를 통해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뭐 3년 전쟁에 대한 우리들의 그 성찰은 정말 뼛속 깊이 잊지 않고 저희들이 깊이 해야 되는데 이 한국전쟁이 지난 70년 세월에 저희들의 소위 마음의 지지락, Geology of Mind, 우리들 마음의 지지락을 어떻게 그 층위를 계속해서 형성해 왔고 우리 속에 적대적인 그 이분법의 냉전 의식이 얼마나 깊이 내면화되는 그 근거로 한국 전쟁이 사용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쟁이 정전 협정으로 중단이 되고 3개월 후에 평화 조약으로 전환하기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1953년 10월 1일에 분단 냉전 군사 동맹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1950년 10월 1일에 우리 한국군이 다시 그 38선을 넘어서 북으로 행진을 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로 했다고 하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날도 우연스럽게 1953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그 상호 원조를 약속을 했는데, 또 다른 한편 이 한국이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기함으로 해서 그 안에 신식민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게 내포된 조약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략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그 지배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와 일본이 자신들의 거점 역할을 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런 요구 조건들을 내세웠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정전협정과 상호 방위 조약 체결로 한미 동맹 체제, 이른바 판문점 체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일본은 한국 전쟁기하고 회복기에 군수물자 공급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그 호혜를 입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기인 1952년 4월 22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가 되고, 평화조약 체결 직후에 미국과 일본은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을 피스트리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체결을 함으로 해서 미일 간의 동맹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합니다. 결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혹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냉전의 핵심 지대가 형성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판문점 체제, 일본과 한반도로 이어지는 그 거점이 형성이 된 것이고, 이것이 당대의 세계 냉전 질서의 축이 되었고, 지금은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로 연결된 소위 동아시아의 우리가 대분단선이라고 얘기하는 이 냉전 시대의 동아시아의 대분단선에 연결에 편입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토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샌프란시스코 판문점 체제는 소국적 평화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적극적인 평화, 소극적인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네거티브 피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소극적 평화 체제로서 냉전 체제 양쪽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폭력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분단 냉전기의 이 분단 정권들, 군사 독재 정권들, 반민주적인 정권들은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인 한국 전쟁을 빌미로 삼아서 끊임없이 전쟁 정치를 자행을 합니다. 이 전쟁 정치를 하는 이유는 상대 북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부의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그런 정치를 전쟁 정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고, 그 공포 정치의 방편으로 소위 국가보안법을 활용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런 전쟁 정치를 통해서 국가폭력이 야기되었고, 한반도에서 민의 생명 안보를 침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국민교육 체계를 활용을 해서 국가체제 수호를 위한 개념화된 냉전의식과 냉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재생산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남과 북은 적대적인 이방인으로 계속해서 서로를 인식하고, 그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남과 북 사이에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참으로 씻기 어려울 정도의 거리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분단과 냉전을 통해서 한반도는 종말론적인 규모의 대량 살상 무기가 밀집된
세계 군산 복합체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작금의 그 샌프란시스코 판문점 체제, 즉 한미 미일 동맹 체제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체제와 형성하고 있는 저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신냉전적인 이 패권 경쟁 구도는 냉전 시대에 형성된 이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이 동맹의 덫에 걸려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운명,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갈등 지역으로서 동맹의 덫에 걸려 있는 냉전의 모습을 우리는 한반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한미 동맹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의 폐기라기보다는 한미 동맹의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맹으로 바꿔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과제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들이 다양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한반도 안에 있는 그 평화 체제의 구조적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저희가 2018년에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담아낸 그런 메시지들이 결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서 구현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 한미 동맹이 2018년에 정상들이 남긴 그 평화의 메시지들을 현실화 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중 패권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미 동맹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의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기보다는 이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이 2018년의 내용들을 억지로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한국 전쟁이 잉태한 이 샌프란시스코 판문점 체제라고 하는 분단 냉전 체제의 극복이 없이는 온전한 해방과 평화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구조적인 분석이 우리에게 가능하고, 결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날의 칼로 작동하고 있는 이 한미 동맹을 여하히 극복해내지 않는 한 평화 공존과 통일을 향한 한반도의 민의 이 고난의 행군은 계속해서 좌절을 맛보기가 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미 동맹과 연결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논할 때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1956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난 그 해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의 13조 D항을 파기를 합니다. 정전협정 13조 D항은 신무기를 비무장지대에 반입할 수 없는 금지 조항입니다.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신무기를, 다시 말하면 전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이 13조 D항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57년 6월 이후 58년까지 한반도에 전략 핵무기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던 1991년까지 한반도는 사실상 미국의 핵기지 역할을 했고요. 1991년 이후에는 미국의 핵 우산 전략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유운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그 유훈을 거슬려 가면서 그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궁극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함으로 해서 한반도의 핵 무장화를 현실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018년 신년사, 다시 말하면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립된 이후 70년이 지나서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완성했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해서 핵이 탑재된 미사일을 사용할 준비가 된 정상 국가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기는 갈등들에 대해서 사실 그 북한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인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고 이로 생기는 난민의 유입이라든가 미국의 개입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과 비핵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체제 안정에 대한 보상을 일관되게 말하는, 다시 말하면 쌍계 병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수많은 그 전쟁 시나리오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뭐 참수작전이라든가 정권 붕괴, 핵전쟁 가능성까지를 포함한 시나리오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제 그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4년에 북미가 맺은 제네바 핵 관련된 제네바 합의가 파기가 되고 김일성 주석이 서거한 이후 거듭되는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 전개된 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몇백만이 아사를 하고 사망을 한 그런 시기에도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막강한 전력을 갖고 언제든지 자신들을 침략할 수 있는 전쟁 가능성을 갖고 연습을 하고 있는 강대국 미국을 앞에 두고 체제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 성장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도 핵 개발을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편익이 크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우리들의 최종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평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과정이 필요한 핵 없는 북한을 요구하면서 또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에 아무런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선제적으로 핵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잠재성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위협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화가 비핵화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혹은 한반도의 비핵화,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한반도의 미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고 평화적 수단 외에 가야 할 다른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국 전쟁을 그렇게 경험하고 또다시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묵고할 수가 없습니다. 비핵화 대신에 남북의 자주적 평화 공조를 위해 상호 불가침과 체제 안정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평화의 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든가 핵무기 금지 조약 등에 가입을 해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금지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함께 형성해 가면서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후쿠시마 이후 시대의 핵 없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평화체제 구축이 평화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의 평화 공존과 통일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핵화와 깊이 연관돼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단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에서 민의 생명의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체의 군사행동과 적대적 정책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배제하는 평화적 해결책을 찾도록 세계가 또 특별히 남북의 정부가 이를 도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강의 군사력과 최첨단 군사장비로 무장한 채 대북 선제 공격과 북한 점령을 명시한 작전 계획을 시나리오로 전쟁 연습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상호 신뢰를 북에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간의 첨예한 이 신냉전적 패권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되고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 논란이 제기되고 과연 지금 이 전략 무기와 사드 배치가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단순히 북을 겨냥한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인가? 아니면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까지 확산되는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유익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이 분단과 냉전의 녹슨 철문을 열어제꼈는지, 그것은 바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시적인 중단이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전략적 조치를 취한 것이 남북통신 연락선을 재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을 모니터링하는 그 채널과 군사 채널 모두 두 가지를 다 열었는데 결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됨으로 해서 그것이 다시 불통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남북 모두가 국가 예산을 군사 안보 비용이 아니라 한반도의 민의 생명 안보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 자본이 증진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미국이 실용적 외교 장치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경제 제재 문제고, 거기에 같이 덧붙여 물려 있는 것이 북한 인권의 문제일 텐데요. 이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대북 제재가 저는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70년간 전개된 대북 제재와 압박이 미일 동맹의 지정학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충족시켜온 반면에 과연 이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라고 하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북한의 인민 대중들이었습니다. 북한의 구조화된 빈곤체계를 도구로 삼아서 인민 대중의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깨하는 반평화적 행위, 이것은 전략적으로 구조화된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북한 체제가 지니고 있는 그 정권의 안정과 내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들을 얼마든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비판하는 한편 그것을 교정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대북 제재라고 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함으로 해서 북한 인민대중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이 다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인권의 상황과 또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인권의 상황을 동일선상에다 놓고 비교하면서 일방적으로 한편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차선책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차선의 방책으로 이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위한 사회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함께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 냉전 프레임에 기초한 인권 문제의 지속적인 제기는 북한 체제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되고, 이것은 자발적 인권 환경 개선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때, 다시 말하면 사회 경제적 생명 안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 해서 결국은 사회주의적 주권 재민의 형성화를 우리가 언젠가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상호 배움과 상호 변혁의 차원을 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평화 공존은 평화 통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북한 정권은 한국 전쟁 이후에 지속된
대북 제재의 압박 속에서 체제 안정을 위한 유일한 길로 불가피하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인도주의 지원을 재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의 교류 협력이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북한 인민대중의 생활이 안정되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 신장을 선행하게 되면 이것이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현실 자체가 사실상 한반도의 비핵화를 현실화하는 일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금의 그 국제 정세에서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소위 우리가 쿼드 체제라고 불리는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인도로 연결되는 이 사각의 체제, 중국이 소위 진주 목걸이 체계를 통해서 소위 그 1대1로 정책 전략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항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첫 번째 제안자는 아베였습니다. 그것이 미일의 그 일을 공유하면서 쿼드 체제로까지 발전되어 왔고, 이 쿼드 체제 플러스를 지금 모색하면서 한국이나 몇몇 그 동아시아의 나라들을 가입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미 동맹 체제와 인도 태평양 전략의 다자주의 동맹 체제인 이 쿼드 체제는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 안보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기반한 이 쿼드 체제 자체가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형성된 신냉전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신냉전 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강화되고, 우리 역시 이 한편의 동맹 외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편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유익을 가져오는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미국은 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구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갈등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한미동맹, 미일동맹,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든지 양자 간 동맹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견고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일 간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한미일 삼각동맹이 내용적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북중로 군사협력 체계와 지속적으로 냉전 분위기를 강화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 과정에 결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구입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대북 군사훈련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동맹의 요구에 따라서 동맹의 유익을 위해서 부름을 받으면 참전해야 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동북아시아의 공동평화안보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굉장히 요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다자간 동맹체제를 역사는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북아시아도 이 공동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진정한 평화동맹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대 담론이나 구조적인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저라는 존재, 또 여러분 개개인의 존재들은 과연 어떻게 이 분단을 부딪히면서 이겨내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존재론적 평화 만들기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단한 그 분단의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평화운동의 선도에 서 있는 그런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이 분단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관계적인 그 영양사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내 존재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그 분단과 냉전의 세월 속에 저를 낳아주신 그 친아버님은 분단 체제 아래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야당 정치인으로 사시다가 요절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만난 부친은 단독으로 월남에서 보수 개신교 목사로 활동하시다가 끝내 반공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한많은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냉전적 그 가정사를 경험하고 또 한국 사회에 격변하는 민주화 운동의 과정이란가 통일 운동의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결국 제 안에도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분단과 냉전의 사회 심리학이 영향을 미치고 마음의 장애를 안고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 그 서울의 봄이 한국 현대사의 전환을 이루는 역사적 사건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파국적인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때 저는 ROTC 초급 장교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주 상무대 보병학교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5월 달에 유격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동복 유격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봤는데, 그 1주차는 이제 체력 훈련이고 2주차는 도피 및 탈출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훈련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참이었는데, 소위 당시 광주 민중항쟁에 참여한 시민군들이 저희들이 뭐 수경들을 정찰하고 갔다는 그런 정보들을 입수하고 저희들을 급히 상무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산악 행군을 하면서 상무대로 돌아가면서 야간에 그 시가전이 벌어지는 장면도 목도를 했었습니다. 이 상무대 연병장에 도착을 하니까 소위 시민군들이 잡혀와서 그 원산 폭격 자세,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남성분들은 다 아시죠? 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원산 폭격 여러분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산 폭격 자세로 우리 시민군들이 벌을 받고 있었고, 이제 내무반에 들어섰는데 저희가 육사 36기생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육사 36기생들에게는 뭐 이미 실탄이 지급이 됐고, 우리 ROTC 장교들도 시가전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제가 너무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도저히 내무반에 있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물론 시가전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시가전에 나가서 이 M16을 누구를 향해서 이 총구를 겨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게는 정말 실존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걸 시민군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자니 내 역사의식과 신앙의 양심이 허락지를 않고, 이거를 정부군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자니 군인의 신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한참 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침묵의 시간을 가졌고, 그때 제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이에 서라. M16을 버리고 시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서라. 하나님은 사이에 계신다. 그래서 이 God in between, 사이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적 인식이 뭐 대학 시절에도 신학적 서적들 좀 읽고 해서 있어서 그런 그 화두가 떠올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해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역사 속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저는 죽음을 당했거나 아마 형벌을 당했겠죠. 다행히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 일어났던 제 마음의 사건은 그날 이후 저의 신학과 어떤 행동의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에 그 보리 이삭이 패고 수확할 파릇파릇 이제 보리가 파랗게 때쯤 되면 이제 훈련이 다 마쳐지고 소위 그 부대 배치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ROTC 초급 장교들은 다
한 2년 근무하고 나오는 거니까 좀 쉬운 데 가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기도 제목이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 생활을 마치게 되면 이제 신학에 입문을 하게 될 텐데, 이 군대 생활이 신학 입문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날을 단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가 정말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다 모여가지고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 동해안 경비사령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동해안에 그 경비를 서는 것을 해안 초소와 비무장지대 일부를 근무하는 곳인데, 처음에 이제 동해안 경비사령부로 가게 되면 다 이제 편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럭에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내려주는데 저는 끝까지 내려주지를 않다가 88여단이라고 하는 거진에 있는 부대에서 하룻밤을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저를 태우고 갔는데 비무장지대 GOP,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통문의 소대장으로 제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는 다시 수색대 소대장으로 배치가 되어서 비무장지대에서 아예 가드포스트 GP에서 일하는 GP에서 근무하는 그런 소대장으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군사분계, 그 소위 비무장지대의 철책이라고 하는 분단의 실체, 그것을 바라봤던 그 첫날, 정말 제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그 고요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무장지대의 철책이 저희 기도 초소가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린 채 남과 북을 연결하며 비무장지대에 가로질러 누워 계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비무장지대에서 지낸 그 2년 세월은 너무나 많은 생명 죽음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대하고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데 저처럼 소위 빡세게 군대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 군사 분계선에서 진행되었던 작전들, 거기서 생겨난 죽음의 사건들, 그 주례 폭발 사건, 무장 간첩 침투 사건, 월북 사건, 화재 사건, 또 대북 방송하는 그런 사건들 등 이 분단이 강제하는 생명 죽음의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들의 존재론적인 몸부림, 그것과 함께 이 땅에, 이 분단된 땅의 젊은이들에게 푸른 제복을 강요하는 이 분단과 냉전 시대의 아픔,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에 2015년에 10월에 금강산에서 그 남북 종교인 평화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거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근무했던 그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서 관통해서 금강산을 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서 어머니의 그 자궁의 길을 빠져나오는 그 나탈 익스피리언스가 죽음의 경험을 하는 그 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면서 이 생명 죽음의 분단과 이 생명 살림의 통일, 그 사이에 선 나의 존재, 다시 태어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2019년 2월에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 새해맞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그 1년의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평양 선언 등등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진행되어서 2019년에 새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무장지대를 다시 한번 관통해서 금강산을 가면서 제가 그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록길을 따라서 가고 거기 매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의 지형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그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내가 통일이 되면 남쪽의 사람들을 북으로 인도하는 안내인이 되겠다. 이 비무장지대의 안내인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금강산에 머물면서 이 비무장지대가 정말 세계 생태평화공원으로 전환이 되고, 이 비무장지대가 백두산까지 또 나무로는 한라산까지 확장되는 이제 그런 꿈들을 함께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존재론적인 그런 평화를 경험을 하면서 몸담았던 공동체가 한국교회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특별히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와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했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11월 9일에 태어났는데요. 1989년 11월 9일은 유럽 냉전 체제 하에서 1961년에 세워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제 방에 그 베를린 장벽에 있었던 철책의 부분이 이렇게 조금 오려서 그거를 액자에 담아서 기념으로 독일 친구들이 보내준 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고, 90년에는 90년 10월 3일에 독일은 통일이 되었고, 91년 12월에는 구소련 체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해체가 되고 독립국가 연합이 창설이 됩니다. 저는 90년 가을에 조금은 반유학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국수적인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뀌어서 우연한 기회가, 그 장학금을 주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누구도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신대에서 석사과정 수업을 듣다가 광나루역까지 걸어 내려오면서 왜 아무도 안 가지?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내가 한번 세상 구경 좀 나가볼까? 그래서 다시 장신대로 올라가서 교수에게 요청을 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밍엄 대학교에서 학위를 마치고 동북아시아 선교학 연구소의 소장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던 시절에 1996년에 라이프치히에서 열렸던 독일 교회의 날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때 마침 조선 그리스도 연맹 대표들이 WCC와 독일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서독 통일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그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드려진 남북 기도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예배로 드리는 이 평화 행동이 한반도의 평화의 문을 여는 신앙적,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7년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세계 개혁교 연맹총회, 그 다음에 98년에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열린 세계교회 협의회 제8차 희년총회, 그때 계속해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들이 이 세계교회 협의회라든가 세계개혁교회 연맹의 초청을 받아서 국제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그 해방기에 그 45년 전후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 북한의 기독교와의 갈등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감을 갖고 북한에 결성이 되었는데, 1946년 11월 28일에 창립이 됩니다. 조선 북한 기독교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창립이 되고, 74년에 조선 기독교 연맹, 99년에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으로 개칭되면서 이 명맥을 이어오게 되는데요. 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지도력이 김일성 주석의 모친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칠골교회 교인이었던 강반석의 칠골 가계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칠골 가계는 백두혈통의 모계이면서 동시에 북한 기독교의 신앙의 가계이기도 합니다. 이 강반석의 부친인 강돈욱, 오빠 강진석, 또 강반석의 재종숙,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육촌 형제인 강양욱은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강반석의 남편이며 김일성 주석의 부친인 김형직은 기독교 반공주의자였는데 1926년 31세의 나이에 공산주의 집단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초대 위원장 강양욱, 또 강양욱의 사망 이후에 그 공백을 잠시 다른 사람이 메꾸다가 강양욱의 처남인 강영섭, 또 강영섭의 사후에 약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강영섭의 장남인 강명철로 이어지면서 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일종의 칠골 가계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초대 위원장이 사실은 부흥사였던 그 김익두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전쟁 직전에 행한 그의 배신 행각으로 인해서 제거되었고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연역에서도 그의 이름과 재임 기간이 삭제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강양욱 목사는 1943년 3월에 평양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38회에 졸업을 하고 44년에 목사가 되었고 재학 시에는 장대현 교회 전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972년 평양 신학원 재건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는 북한 인민회의 서기장으로 김일성 주석을 자문하면서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에 매진했고 72년, 77년, 81년에 부주석에 세 차례 연임되는 일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회고록에서 그를 참 스승으로 회고를 하였고 존경해서 선생이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처남 강영섭은 루마니아 대사를 지낸 인물로 이 도잔소 평화 프로세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도잔소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조국련의 국제 활동을 확장시키는데 이바지를 했고 강명철 그의 아들 강명철은 칠골 가게에 새겨진 신앙 전통의 향기를 그나마 영향을 받고 느끼며 자란 마지막 세대인데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신학원에서 신학을 이수하고 지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국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그 걸림돌이고 시험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조선 종교 협의회가 있는데 천도교, 그다음에 개신교, 캐톨릭, 불교가 참여하는 북한의 조선 종교인 협의회에 소속돼서 그 구조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각 종단의 대표들이 모두가 다 이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부에 속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은 북한에서 종교와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는 신성하고 거룩한 행위다. 가장 정치적인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 정치는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종교가 거룩한 영역이 되려면 그것은 정치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역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분리라고 하는 형식 논리에 또 익숙해 있는 우리 남한 교회의 입장에서 이 북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좀 순수하게 종교적 교류를 해보자. 또 우리들의 종교 교류가 이 정치 문제를 논하지 말고 비정치화 돼보자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최대 과제는 민족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과 정치가 통전적으로 결합된 목표이고 남한 교회의 최대 목표인 복음화와 저는 깊은 상관성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많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단을 우리가 사회학적인 원죄라고 했을 때 이 분단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 공동체의 온전하고 총체적인 생명성을 회복, 다시 말하면 샬롬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선교 과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채 상호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켜 가고 있는 우리 민족 공동체를 치유되고 화해된 생명 공동체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과정을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복음화의 과제와 민족 평화 통일의 과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불가분리의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선교는 민족 복음화와 더불어서 그 과정 속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과제를 내포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과정 속에 복음화의 노력이 내포되고 복음화의 과정 속에 평화 통일을 향한 발걸음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한국교회 지형도가 극적으로 달라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하면서 남한의 새로운 종교 결사체가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을 해나가고, 북한은 교회가 텅 빈 상황 속에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교회나 동독교회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지금 현재의 북한교회의 현실은 판이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북한교회의 현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끄는 과정에 순기능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한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남한의 자본주의 성장과 그 계를 같이 하면서 소위 반공 친미 정치학을 교회의 정치학으로 내면화시켜 가지요. 그렇게 하면서 극단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해방촌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 세력들 중에는 뭐 예를 들면 그 북한의 지주 집안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 서북 청년단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그야말로 반공을 신학화하면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행위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 4.3 항쟁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남한교회의 북한 선교에 대한 논의가 국가 이데올로기의 체제 수호라고 하는 권력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멸공 북진 통일이나 자본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의 범주에 속하는 묵시론적인 역사 전개의 담론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고, 그것 자체가 이 화해의 복음 정신과 평화의 신학에 대립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한교회는 그 자체 안에 냉전의식에 기초한 분단 구조를 첨예하게 내재화하고 있는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우리의 개혁의 과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한국의 그 민주화가 진행되던 그 독재 시절에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었고, 통일에 대한 논의는 정권의 전유물로 되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의 민주화 운동이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 해서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민주화 운동 자체가 말살되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선민주 후통일의 노선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의 경험은 적어도 한반도에 있어서 민주와 통일은 두 개의 다른 과제가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과제다라고 하는 자극을 갖게 되고, 1981년에 한독교회협의회를 개최한 연후에 거기서 분단된 나라에서 통일은 교회의 과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체적으로 이 통일의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게 되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장치할 것을 결정하면서 통일문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여정이 있기 전에 이미 그 해외의 기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의 교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통일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85년에 제34차 총회에서 한국교회 평화통일 선언을 채택을 하게 되고, 거기서는 민중 주체의 평화통일, 이산가족 상봉, 그 다음에 적대감 극복을 위한 평화교육, 민족 분단에 대한 회개와 교회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988년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교회 선언, 이른바 88 선언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이 88 선언은 통일 의제를 정부의 독점에서부터 민간 의제로 전환시킨 최초의 본격적인 통일 선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통일 선언은 한반도 통일에 관한 5대 원칙을 제시를 하는데,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의 내용이고, 거기에 인도주의 원칙과 민중참여의 원칙을, 민의 참여의 원칙을 강조해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통일 논의를 추동시키는 역할을 했고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에도 영향을 미쳐서 1988년에 7.7 특별선언이라든가 91년에 기본 합의서, 92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등 특별히 이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이 88선언의 5대 원칙의 기조들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국기독교회협의회가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통일운동의 물꼬를 트게 된 그 배경에는 세계교회협의회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1984년에 흔히 우리가 도잔소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세계교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도잔소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된 모임이 1984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의 고텐바시 그 YMCA 수련관인 동산장 도잔소에서 개최가 됩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에 관한 국제협의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의제를 세계의 평화의 의제로 격상시킨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대표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참석은 못했고 세계교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서한을 전달을 하게 되고 이 동잔소 회의를 계기로 해서 85년부터 89년까지 WCC의 국제관계위원회 CCIA라고 하는데요. 국제관계위원회가 미국을 향한 이 민간 외교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89년에는 모스크바 중앙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WCC의 CCIA 대표라든가 또 미국, 캐나다, 일본 교회 협의회의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그 소식을 남한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85년 11월에 WCC 그 국제관계위원회의 총무와 대표들이 방북을 하게 되고 북한에 약 10,0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북한 정부가 남한 교회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계기가 되어서 남한 교회들이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북한과 자신의 인적 물적 자원을 나누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1986년에는 하와이에서 한 북미 교회 협의회가 열려서 분단에 대한 재책 고백을 하게 되고 11월에는 미국 교회 협의회가 열려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분단에 대한 미국의 재책을 고백하고 87년 5월에 일본 기독교 교회협의 대표들이 방북을 즈음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 대한 참회와 죄책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초기의 도잔소 프로세스는 WCC 국제위원회가 주도를 해서 스위스의 글리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그 글리온에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1986년 9월에 모인 제1차 글리온 회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만찬을 통해서 남북의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감동을 경험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1988년 11월에 열렸던 2차 글리온 회의에서는 남북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하고 또 남북 공동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8.15 해방 직전 8.15 해방 기념 직전 주일에 함께 기도하기로 결의를 해서 이제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9년 7월에는 모스크바에서 WCC 중앙위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1990년 이 3차 글리온 회의가 중요한데 이 88 선언이 1995년 다시 말하면 해방 50주년을 맞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 희년을 위한 공동 계획을 남과 북의 교회가 함께 수립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로 넘어와서는 일본 교회들이 이 남북 교회의 만남을 상당 기간 주선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동경회의, 오사카 회의 이렇게 얘기하는 남북 기독자 모임이 열리게 되고요. 그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국제회의를 통해서 제3국에서 이어져 내려오다가
2003년에 한번 북한 대표들이 한국을 방문한 기억이 있고 2014년 6월에 스위스 보세이에서 개최된 도잔서 프로세스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세미나에 강영섭 위원장이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고 돌아가자마자 8월에 저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들을 평양으로 초대를 해서 8.15 공동예배를 함께 봉수교회에서 드리고 칠골교회의 사회봉사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계획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18년에 WCC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위원회가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그때의 WCC 국제위원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와 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대표를 패널로 세워서 각각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세션을 하나 같이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때 인사를 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기독교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강양묵, 강용섭, 강명철 이 세 칠골가게의 세 리더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WCC 창립 70주년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특별히 남북한 교회 대표들과 악수하는 그런 예를 가지셨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북한을 꼭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정교회의 총대주교, 우리가 에큐메니칼 총대주교라고 얘기하는데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그 총대 주교총의 바돌로메오스 총대주교도 역시 참여해서 창립주일 예배를 인도하신 이후에 저희 남북한 교회 대표들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소유하셨고 북한 방문을 꼭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때 당시가 이제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에 모인 만남이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성명서 만나서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을 같이 하고 하면서 성명서를 만들 때는 정치적인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정치적 이견 없이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진행이 됐고 제가 그때 강명철 위원장을 붙들고 이 교회적 의제를 비로소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공존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협의회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이런 국제 무대에 나와서 하는 지정학적인 평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런 역할들은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반도에 하나의 공교회를 만드는 그런 운동들을 같이 진행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당신 강명철 위원장 당신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남한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번 성찰해 보기 바란다. 남한교회 역시 우리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냉전 패러다임을 바꿔내고 평화의식으로 바꿔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한 교회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런 교회로 사도적인 교회로 거듭나서 제3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평양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글로 잘 읽으시면 좋겠고요. 다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1호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정관계 대표들과 경제계 대표들과 또 종교계 대표들이 뭐 대우를 해줬다고 1등석에 같이 타고 왔는데 이제 그때 제 마음에 스쳐갔던 그 생각들을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굉장히 큰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거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이 평양에서 전개된 일련의 내용들을 우리 남한의 시민사회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전반적으로 그 화면들을 공유를 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그것이 다가왔을 텐데, 이것이 오히려 더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우리 안에 있는 냉전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그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남북 관계로 인해 남남 갈등에 덫에 걸린 우리 사회는 과연 이 전환을 긍정적으로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반공, 친미, 냉전 정치학의 논리로 무장하고 북한을 악마적 존재로 신학화해온 한국교회는 이 전환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 이후 세대들은 이런 변화가 이끌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가? 북한 인민들은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에 주체적이며 자주적인 성찰을 통해 참여하면서 주권 재민의 민주적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분단체제를 통해 권력을 재생산해온 남과 북의 기득권 세력들은 이 변화 앞에 어떤 변신을 꾀할 것이며, 이 자주적인 시민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 분단체제에 기생하며 챙겨온 지정학적, 군사적 국익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제 질문 시간도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리스도는 화평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치유하고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평등과 사랑,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고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나누어진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는 남남 갈등의 원죄인 남북 분단 사이에 십자가에 달린 채 가로질러 누워 계시며, 분단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 안에서 소통하라고 초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소통을 통해서 남과 북에 요청하시는 새 사람, 새 세상은 과연 어떨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상상해야 되는데, 과연 그 새 사람, 새 세상은 어떤 것인가? 그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상대화하고 극복하고 끝내는 폐기해야 될 신조와 율법과 법조문 이데올로기 체제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깊이 성찰하면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화해의 사도로서 기독교인들이 냉전의식을 평화의식으로 전환하고 일상에서 분단 넘기를 실천함으로 해서 사이에 선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 그 새로운 존재의 삶 안에서 새로운 한반도는 잉태되어서 성장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혼자 만들지 않고 이 전문 유관단체들과 함께 6개의 아카데미를 세웠고, 그중에 평통연대가 이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뉴코리아와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문을 두드리셨는데, 지금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동안에 깊이 마음에 새기고 여기에 대한 답을 집단지성으로, 때로는 개인의 삶의 성찰 속에서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됨으로 해서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냉전의식을 평화의식으로 전환시켜내고, 그것이 결국은 남북의 화해의 사도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답변의 하나의 예로 2018년에 저희가
WCC 7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위원회가 모이고 그 연속선상에서 도잔소 프로세스의 굉장히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인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 EFK, 에큐메니컬 포럼 포 코리아 모임을 조그런 대표들과 함께 모이면서 그때 제가 제안을 한 것이 뭐를 제안했냐면 이제까지 1984년을 기점으로 해서 30여 년의 역사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우리가 도잔소 프로세스라고 명명을 하면서 세계 교회가 주도해서 남과 북의 교회를 중재하던 평화 프로세스였는데 이제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 도잔소 프로세스는 더 이상 세계 교회 협의회가 남과 북의 교회를 중재하면서 주도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남과 북의 교회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해 나가고 거기에 세계 교회가 동행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현실이 충분히 아직 받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이 도잔소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판문점 프로세스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발화된 그 정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계 교회의 인식, 특별히 WCC와 관련된 세계 교회 인식은 2013년에 열렸던 제10차 부산 총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이해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그 2013년 부산 총회가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한국교회 안에 있던 소위 냉전의 기억들을 불러내고 분열의 기억들을 불러내면서 WCC와 또 NCCK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보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등등 그 정말 그 가짜 뉴스에 가까운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원색적인 용어들을 써가면서 지적을 하면서 다시 신학적 냉전을 불러일으킨 기억이 아프게 남아 있고 한국 교회는 그 부산 총회를 통해서 정말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많은 이제 그런 경험이었는데 세계 교회들은 부산 총회가 상당히 풍성하게 그 최고의 그 미디어 시설을 갖춘 곳에서 진행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대한 이해를 임진강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지니고 있는 어떤 저력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국 교회의 주체로서 평가를 해볼 때 우리 자신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평가가 우리가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야 될 길은 먼다고 생각합니다. 그 WCC 부산 총회가 우리들에게 준 그 약속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때의 총회, WCC 총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스테이트먼트가 잘 작성이 돼서 나왔고, 저도 역시 그 스테이트먼트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 그룹을 리더를 했는데, 그 이후에 NCC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평화조약 가안을 만들었습니다. 평화조약 가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전문학자들과 회의하고 해서 그것을 다듬고 그거를 가지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평화조약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미국을 제일 먼저 갔고요. 2017년인가 미국을 제일 먼저 갔고 그 다음에는 유럽을 갔고 그 이후에는 일본을 갔고 2019년도에는 세계 정교회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그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캠페인을 벌였고 사실은 그 2020년 작년에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워싱턴 DC에서 6월 25일 날 세계 종교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선제적으로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제약 체결을 선포하는 그런 행사를 미국 교회협의회와 그쪽의 평화네트워크하고 같이 다 계획을 했고, 노근리 평화재단도 같이 참여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지를 못했고, 저희가 화상회의를 통해서만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종교시민사회, 약 300여 개의 종교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지금 현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정전협정일까지 저희가 1억 서명을 목표로 하는데, 저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현재 얼마 전에 열린 그 한미 교회협의회를 통해서 그 의제를 나누고, 또 한반도 에큐멘칼 포럼을 얼마 전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면서 그 의제를 나눠서 저희 파트너 교회들이 각각 그 숫자를 정해서 서명에 그 몫을 나눠서 참여하기로 하고, 그들이 속한 지역 교회들을 가동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캠페인을 벌이는 이런 과정 자체가 지역 교회의 평화 자본을 개발하고 축적시키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협의회가 상당히 그 약화된 지금 현실 속에서 그래도 이 한미 교회 협의회를 꽤 오랜만에 다시 개최를 했는데, 이제 그 배경 속에는 제가 2020년에 그 미국 교회 협의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2020년에 10대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한반도 의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미교회 협의를 정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2020년에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행사까지를 워싱턴 DC에서 같이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의 그 10대 아젠다에 한반도 의제가 없냐. 이런 주문까지 했고, 저희가 그 민간 외교를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니 주체가 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평화가 대통령이나 장군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는 대통령과 장군들에 의해서 그동안 억제돼 왔고, 거꾸로 분단 체제가 이용돼 왔던 측면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민의 참여를 통해서 미니 주체가 되는 그런 평화 프로세스가 돼야 된다는 강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일으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화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민족 복음화를 통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그것은 결국 한반도의 전인적인 구원과 해방을 이루는 샬롬의 성취라고 볼 수 있고요. 한반도의 전인적인 구원과 해방을 이루는 샬롬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단된 한반도를 평화통일의 한반도로 만드는 과제를 그 안에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과제이기도 하고 정치적 차원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앙적 과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분단된 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평화 공존의 시대로 전환되었을 때 더 이상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탄압하는 그런 시대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저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EYC라고 에큐메니컬 유스 서클이 있는데, 그 EYC가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기독청년 통일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는 뭐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분단과 냉전의 아픔을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세대고, 오히려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될 주역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와 이 통일의 의제를 공유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화 운동 시대를 경험하면서 민족의 문제나 또 이 반민주화 상황으로 우리 역사가
바뀌어가는데 분단이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뼛속 깊이 체험하면서 자라온 저희들 세대와 민주화 이후의 젊은 세대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화의 의제가 역사의식을 키워내고 또 분단과의 상관성을 상상하게 되고 또 분석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부여해 줬는데, 민주화 이후 시대는 그야말로 물질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에 경도된 세월들을 지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민주화 세대가 가졌던 갇혀있던 그 이분법적 사고라든가 폐쇄된 세계관,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또 다른 자유로움이 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그들만의 그 속성,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 분단의 문제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꿈꾸는 한반도의 평화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설사 그것이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세상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과연 어떤 한반도에서 살기를 원하는가를 원점에서부터 물으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통일의 프로세스를 강제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사회 전반, 특별히 젊은 세대들 안에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우리 한반도의 평화 자본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창 그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맞이할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우선 기본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그것이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지고 또 싱가포르, 평양으로 이어지는 그 일련의 회담들을 보면서 그때 뭐 평화 전략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일본의 그 하계올림픽, 올해 있었던 하계올림픽, 그 다음에 내년에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이 평화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로드맵으로 삼고 나가자라고 하는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이 갖는 의미는 한반도 안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뭐 일본 동경올림픽에 아예 북한은 참여를 안 한 상황이고, 북경올림픽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얼마만큼 그 안에서 한반도 의제들을 나눌 수 있는 테이블들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그리고 평창올림픽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북경올림픽에서 다시 재현시킬 수 있을지 저로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말씀하시니까 뭐 그 기억에 꼭 남는 거는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했는데 저보다 바로 위에 한 3칸 위쪽에 그 김영남, 김여정 두 분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김영남 총리가 그 계속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90이 넘은 그 원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해서 남북 선수단들이 함께 입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우리 민족은 그 눈물의 의미를 성찰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또 삼지연 공연을 국립극장에서 하는데 그때도 제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원로의 그야말로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현대사의 그 역경을 몸소 짊어지고 살아온 그 원로의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그 눈물의 의미를 잘 새기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